네 번째 교훈은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금. 저자는 이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부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저자는 이 세금이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금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는 부자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러나 현재는 이 세금은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만 벌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기업부터 보죠. 자, 근데 이 기업의 수입은 개인의 지출에서 나옵니다.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기업은 지출을 먼저 하고 세금을 냅니다. 돈을 번 것에서 지출할 거를 먼저 다 지출하고 나서 세금을 낸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기업에서 수입이 들어오겠죠. 월급 이런 거 들어오면은 먼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면은 간단하게 세율을 다 다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둘 다 세금이 10%를 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기업이 수입을 얻었는데 100이라는 수입을 얻었는데 여기서 10%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쓸 거 지출을 다 합니다. 지출을 50을 했다고 해보죠. 지출을 50을 했으면은 수입이 50만 잡히는 겁니다. 그럼 그 50에서 10%, 그러면 기업은 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45가 남죠. 45. 개인도 똑같이 쉽게 100의 수입을 얻었다고 해보죠. 그리고 똑같이 지출도 50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원청징수 세금을 먼저 떼죠. 100에다가 세금을 바로 떼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90이 되겠죠. 90에서 지출을 50을 하면은 40이 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40을 남고 기업은 45가 남습니다. 세금을 먼저 내느냐 뒤에 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이 세율이 10%지만 개인은 10을 냈고 기업은 5를 낸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늦게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기업의 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말은 기업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세금 측면에서. 그런데 이 지출에 만약에 이 자산을 사는 것이 포함된다면 어떨까요? 채권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세금을 내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취득한다면 엄청나게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이 세금을 뒤에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은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개인은 세금을 먼저 내므로 인해서 이런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불법도 아니죠.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즉 개인은 이만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죠. 세금을 먼저 내므로써. 세금은 이 정치인들이 부자를 벌주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라고 처음에 선동을 해서 만들었지만 현실은 가난한 이들, 중산층한테 벌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저자의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금을 먼저 떼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원청 징수에서 먼저 떼가는 것, 수입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더 굴릴 수 있었는데 더 굴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 세금을 먼저 내므로써. 이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죠.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죠.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은 돈을 법니다. 먼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돈을 씁니다. 이 차이입니다. 세금을 먼저 내느냐 뒤에 내느냐 차이가 크다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말입니다. 기업을 만들어서 세금을 뒤에 내도록 세금을 이연시키는 것이 이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이 말은 부자들은 기회를 잘 잡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다.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회에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9.11 테러, 금융위기 이런 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이죠.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갑니다. 경제는 활발해졌다가 침체되죠. 기회는 늘 여기에 있습니다. 침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금융 지식을 늘려야 됩니다.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인간은 원래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설계된 존재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걸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란 성공 과정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 또한 피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핵심이 되겠죠. 실패를 피하려고 하면 성공 역시 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죠. 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하지 않지만 결국 성공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9.11 테러,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이런 시기들은 뒤에서 보면은 각각 돈을 투자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아기가 처음 걷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이제 6번째 교훈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부자 아버지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이런 배움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멘토, 스승을 만드는 겁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가?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해본 사람을 스승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워런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벤자민 프랭클린, 스티븐 잡스. 각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제로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책,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배워야 된다는 게 바로 저자의 말입니다. 교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에 필요한 주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마케팅, 현금 흐름 관리, 시스템 관리, 사람 관리. 세일즈 마케팅을 계속 저자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사람들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요도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세일즈와 마케팅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잘 하지 못하죠. 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저자의 첫 번째 책 제목은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마라 였다고 합니다. 근데 출판사에서는 교육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자고 했었죠. 그때 저자는 그런 제목이면 2권밖에 팔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게 바로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제품을 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현금 흐름 관리는 이전에 교훈에서 소개한 그런 내용이겠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것. 이것이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관리, 사람 관리는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5가지를 보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5가지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부자는 없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주식이 좋아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 집중 투자를 하는 것,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믿고 투자를 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집중을 추구해야 됩니다. 책의 본문을 보시죠. 성공적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균형 잡힌 투자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균형을 깨트려야 한다. 걸음마를 배울 때 당신이 어떻게 조금 발전해 나갔는지 생각해보라. 에디슨, 빌 게이츠, 트럼프, 조지 소로스도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다. 프랑스군은 넓은 마지노선을 구축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두려워서 너무 넓게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확신이 있다면은 거기에 어떤 의견이 있다면은 두려움을 극복해서 집중 투자하라는 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분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버핏도 그렇고 멍거도 그렇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분산을 하는 게 맞겠지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면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분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버핏을 예로 한번 볼까요? 버핏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60%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애플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벤자민 그레이엄도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자산을 가이코라는 한 종목에서 축적을 했습니다. 잘 아는 분야라면 집중 투자라는 게 그만큼 자산을 쌓는 데 있어서 유리하고 또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 투자는 못하겠다. 그럴 때는 일찍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리스크를 지기 싫다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겠다면 일찍 시작하라는 거죠. 저축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책의 본문입니다. 리스크와 염려가 싫다면 일찍 시작하라. 2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과 3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바로 복리이자의 힘이다. 복리이자. 모든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복리. 아주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지기 싫다면 빨리라도 먼저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복리의 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상쇄시켜 줄 거라는 게 또 저자의 말입니다. 자, 그럼 빨리 두려움을 극복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장애물, 냉소주의. 냉소주의는 비관적인 태도, 패배의식, 약간 뭐 그런 뜻이죠. 이런 겁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만약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어쩌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다른 사람들이 자신한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능숙한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기로 보이던 때가 실제로 돈을 벌 최고의 적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지고 남들이 탐욕을 가질 때 두려워해라. 아주 간단하지만 투자업계에 있어서 진리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냉소주의가 우리를 가로막을 겁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경제가 무너진다. 기업들이 망할 거다. 실업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냉소주의가 시장 내에 팽배해지겠죠.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50년대 뉴스에서 핵전쟁에 대한 위험을 크게 떠들었을 때 사람들이 방공호를 짓는 대신 그 돈을 시장에 투자했다면 재정적 독립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책의 내용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냉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고 말했다. 비판은 눈을 가리고 분석은 눈을 뜨게 만든다. 분석은 비판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보게 만든다. 비판과 분석. 어떤 위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런 거죠. 나는 돈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투자해서 돈을 날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투자해서 돈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 분석을 하기 싫어서 두려워서 주식시장으로부터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문장을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휴지를 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몰려온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이 세일하면 소비자들은 도망친다. 슈퍼마켓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다른 곳을 간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달려와 사기 시작한다. 이 점을 명심하라. 당신이 이득을 올리는 것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잘한다면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현명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수익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또 저자의 말입니다. 이미 살 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으름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름은 단순하게 뭔가 일을 하지 않는거나 그런 게으름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돈에 대해서 게으르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바쁘게 지냄으로써 돈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